세 사람을 둔기, 그 다음에 교살 때리고 목을 교살하는 거는 이건 뭔가 의식이 있나? 의식이 있을 수 있겠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던 을씨년스러운 모습의 2층짜리 목조 주택. 집은 방이 많고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 처음 들어간 사람은 길을 잃기도 했기에 미로 같은 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높다란 철책이 삥 둘러싸고 있어 마치 요새같이 보이는 목조 주택의 주인은 고령의 여인 윤씨. 1981년 8월 4일 밤 9시경 그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잠겨있던 대문 주변을 살펴본 이들은 주인 윤 할머니의 조카 부부였습니다. 벌써 열흘이 넘게 고모의 소식을 듣지 못한 조카가 고모 집으로 건 전화만 10여 통. 하지만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직접 찾아온 조카 부부는 계속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72세인 윤노파는 슬아에 자식이 없어 몇 년 전 입양한 딸 6살 은지양과 한 달 전에 들어온 19살 가정부 장씨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들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일까? 조카 윤씨의 아내 김씨는 주택 뒤편으로 들어가 1층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지만 안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문 틈으로 뭔가 지독한 악취가 풍겨나왔습니다. 변고가 생겼다는 걸 직감한 질부 김씨는 어머니가 죽은 것 같다며 울기 시작했고, 조카 윤씨는 불길한 기분으로 열쇠를 꺼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온통 피범벅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윤씨는 1층에 있는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안방에는 집주인 노파하고 가정부 시신이 한가운데 나란히 누워있었는데 범인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놨더라고요. 두 피해자 모두 망치 같은 둔기로 머리 여러 번 맞았고 목에는 나일론 끈이 목을 조른 형태로 감겨져 있었어요. 두 피해자의 시신은 모두 옷을 입은 상태였는데 부패 정도가 매우 심했습니다. 출동했던 형사는 구더기떼가 몰려들어 종아리를 물어뜯더라 라는 표현을 쓸 정도였습니다. 시신이 누워있던 곳에는 시신에서 흐른 부패액과 피가 뒤엉켜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고, 방 밖의 복도와 거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전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핏자국이 있는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간 형사들의 입에선 곧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시신을 또 한 구 발견했던 것입니다. 2층에 있던 여러 개의 방 중에 가장 끝에 있는 방, 거기서 6살 난 수양딸 은지가 사망해 있었습니다. 머리엔 역시 망치 같은 둔기로 2차례 맞은 흔적이 있었고 목에는 흰색 전깃줄이 감겨 있었습니다. 은지양의 시신은 천장을 바라보고 똑바로 누워 있었는데 침대 밑에 숨겨진 상태였습니다. 출입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1층 방 안에 있던 장롱이나 서랍장은 열려 있었지만 없어진 금품은 없었고 20여 개의 예금 통장과 인감 도장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노린 범죄였기에 범인은 6살 아이까지 살해 시신을 침대 밑에 숨겨뒀던 것일까? 범인이 숨기려 했던 그날의 진실, 그 미스테리에 서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1981년 서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입니다. 이 대저택의 주인인 72세 윤노파라고 이제 당시 불렸고요. 19살 가정부 장씨 그리고 6살 된 딸까지 당시에 세 사람 모두 끔찍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시신이 굉장히 끔찍하고 많이 부패가 됐었다라는 당시 담당 형사의 말까지 있었는데요. 위치, 그 다음에 형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 방법으로 죽었죠. 네. 둔기, 그 다음에 교살. 나일론 끈이 있었다. 네. 목에. 네. 그거는 세 사람 모두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둔기로 머리를 공격한 것은 제압할 용이고, 제압했다는 게 죽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종의 처형식으로 마무리를 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을 교살하려면 걸어야 되는데 뭐 당연히 도망가거나 그럴 테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세 사람을 도망가거나 뭐하는 상태를 제압하고 동시에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하고 마무리를 짓는 방식이에요. 보통 사람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원한이라든가 아니면 뭐라고 할 때
마구 찌르거나 뭐 오버킬이 날 수 있고 아니면 마구 휘두르거나 아니면 이런 형태의 이 범행 수법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은 혼자는 아닐 수 있겠다. 네. 최소한 2명 이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네. 그냥 피가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하는 건 그만큼 공격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었은 상태에서 피가 튀었다. 또 하나 걸리는 건 왜 6살짜리 아이까지 죽였느냐. 그럼 목격해니까 먹힐 수 있죠. 6살짜리는 알아봤으니까. 알아보는 상대였을 수 있겠다. 네. 근데 이 아이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왜 제압의식이 됐을 텐데? 성인 남성이 예를 들어서 범인이라면 예. 네. 이건 뭔가 의식이 있나? 의식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건 리추얼일 수 있겠다. 때리고 목을 교사를 하는 거는 네. 뭐 그 정도까지? 이제 둔기가 사용된 부분은 일단 안에 있는 사람의 수가 3명이고 이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나 둔기는 사실 보면 빠른 제압이 가능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건 쉽게 제압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압하고 바로 죽이려는 게 제압하고 뭘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죽인 건 아마도 방 중간에서 제압한 후에 죽였을 수 있는 거죠. 방 중간에 갔다가 누워놓고 죽인 후에 누워놓고 시신을 덮어놨어요. 이거를 덮어놓는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피가 물들어 있다는 건 거기서 뭔가 공격이 있었다라는 그렇죠. 것인데. 근데 그걸 끌고 안방으로 데려와서 네. 죽이고 반드시 누워놓고 이불을 덮었어요. 쓸데없는 행동이잖아요. 네. 이게 사실 윤노파가 그 소문도 많이 났어요. 재산이 한 20억에 30억 된다라고 81년도에 얘기한 예. 정도면은 굉장한 당시 지금은 네. 3,400억 넘죠. 네. 10배가 넘죠.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앞에서 이제 목조주택의 특성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처음 들어간 사람은 길을 헤맬 정도로 방이 많고 구조가 복잡한 곳이었다. 일본식 다다미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본식 다다미 방이 그런 거잖아요. 네. 문 열고 들어가는데 미로 구조예요. 가면 방이 있고 방이 있고 방이 있어서 문이 열리고 저쪽 문이 또 열리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 지금식으로 이제 한번 문을 열면 한 뷰에 딱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게 또 2층에서 아이가 발견됐고 1층에서 또 이제 2명씩 거실, 예. 나눠져 있었다라는 부분. 그 공격 위치도 사실은 이제 계단 쪽이 한번 있었고 또 이제 방으로 끌고 왔는지 뭐 했는지 피가 쭉 이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조라는 부분하고 이제 이 파손하고 억지로 들어간 흔적이 없었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범인에 대해서 뭔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강제 침입 흔적은 없고 네. 그러면은 아는 사람일 거고 아니면 정확히 친한 사람 아니라도 뭔가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인 거고 아니면 들어와서 외부의 사람 불러들이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면식성은 존재한다는 거. 그러면 한 군데에 몰아놓고 뭘 해야 되는 건데 그 상황은 아닐 수 있는. 여자 셋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명 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범인이 단수여도 칼이나 뭐 이런 것 위협으로 사실 몰아넣거나 위협은 가능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따로따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뭐가 벌어지고 도망가고 쫓아가서 제압하고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거죠. 네. 이 시신과 현장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저희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패가 매우 심했던 시신의 상태. 세 사람은 언제 사망했던 것일까? 시신을 처음 발견한 조카 부부는 약 보름 전인 7월 22일에 윤노파와 은지양을 만났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충무로 사가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오후 4시 반쯤 헤어진 후 그날 밤 9시가 되기 전 질부인 김씨가 윤노파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다음 날부터 윤노파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조카 부부의 증언이 사실인 듯 윤노파의 집 앞에는 7월 23일 날짜가 찍힌 신문부터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사체 검안서에 쓰여있던 세 사람의 사이는 교살, 이후 부검으로 식후 2시간에서 6시간 안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조카 부부와 만났다가 헤어진 7월 22일 밤 9시 이후부터 23일 새벽 사이 범인의 공격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피해자 윤 씨는 좌측 늑골 1번부터 9번까지, 우측 늑골 6번부터 8번까지 굴절됐고요. 이마, 머리 위쪽, 머리 좌측 각각 한 군데, 후두부 2군데, 쇠망치로 총 5번을 공격을 당해 머리가 한 번 골절됐어요.
망치로 공격당한 곳은 모두 한몰 골절된 상태였고 양쪽 늑골이 거의 일직선으로 부러져 있었는데 부검인은 범인이 강하게 발로 짓밟아 부러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윤노파와 함께 발견된 가정부 장 씨는 둔기로 머리를 8번이나 공격당했고 좌측 팔 아래 방어흔으로 보이는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가정부 장 씨의 혈흔은 안방뿐 아니라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서도 발견됐습니다. 계단과 벽에 온통 장 씨의 피가 비산되어 있었고 계단 손잡이에는 장 씨의 피 묻은 손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노파의 혈흔 역시 안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안방에는 피 웅덩이가 있었지만 피가 튄 자국은 없었습니다. 집안의 불은 모두 꺼져 있었지만 윤노파와 가정부 장 씨가 발견된 안방 맞은편 방에는 TV와 선풍기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벽과 바닥에서 비산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범인이 장롱을 열어 무언가를 찾았던 1층 끝방에서는 피 묻은 망치와 가위가 나란히 놓여있는 게 발견됐고 나일론 장갑이 발견됐는데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소파에서는 피 묻은 장갑 자국이 발견됐는데 나일론 장갑이 아니라 왼손 면장갑 자국이었습니다. 범인은 2개의 장갑을 사용했던 것일까? 또 혈흔이 낭자했던 사건 현장에서 수상한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실내용 슬리퍼 족적이 여러 개 발견됐는데 피를 밟은 상태로 돌아다닌 흔적이었어요. 바닥 무늬로 봐서는 그 집에 있는 손님용 슬리퍼 자국으로 추정됐지만 피가 묻은 건 발견하지 못했고요. 사이즈 230이었어요. 윤노파의 2층짜리 묵조 주택은 철옹성으로 불렸습니다. 넘기 힘든 철책에 빙 둘러진 집은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주변인들은 윤노파의 성격이 하도 괴팍해 지인은 물론 친척이라도 집에 들이지 않았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노파를 만나려면 미리 전화로 약속을 잡아야 했는데 그마저도 약속 잡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했던 조카 부부만 윤노파와 약속을 잡고 겨우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범인의 지문이나 혈흔 등 단서가 거의 없던 사건 현장. 그날 윤노파의 집에 찾아왔던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당시 사건의 그 사망 추정 시간 관련돼서 부검 결과 그리고 이제 신문이 이제 쌓여있던 순간을 봐서 7월 22일 날 목격했던 그리고 식당에서 목격했던 부분, 식사가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그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 시간을 봤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신문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건 정확히 봐야 될 겁니다. 신문 돌리는 사람이 81년도니까 신문을 안 가져간다고 고위에 계속 쌓아 놓았다는 얘기잖아요. 던져놓고 갔다. 계속 그 위에다가.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역으로 걷어보면 먼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손을 안 댔다는 증거가 있으면 이거는 23일 이전 23일부터 쌓였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감식을 했을 것이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22일 날 만난 것이 식당 주인한테 목격이 됐다고 하면 22일과 23일 사이겠죠. 그건 뭐 명확한 거고 지금 이 뼈가 부러진 모양 때문에 계속 걸리는 게 그거죠. 죽이는 것과 상관이 없잖아요. 목을 조르거나 죽이면 되는 거지. 이건 밟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고문. 그러니까 이건 감정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도 감정도 이게 그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한 감정이라면 얼굴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 집중되는데 이거는 그냥 누운 상태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 그냥 지지 밟은 거잖아요. 이게 다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족에 의한 공격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 윤노파 같은 경우 이제 갈비뼈가 밟혀져 있었고 쭉 밟힌. 그다음 둔기로는 또 백씨 가정부가 가장 또 많은 공격을 또 당했습니다. 그건 저항이 심했으니까. 왜냐면 저항이 젊으니까. 있으니까. 네. 젊고 저항은 있다는 건 네. 저항에 비례해서 둔기 공격이 있다는 거니까. 제압하기 힘들었다라는 그렇죠. 건가요? 특히 그 가정부가 더 원하니까 이건 아니죠. 네. 그거는 리액션 관련된 부분인 거고. 네. 그러면 결국은 윤노파를 공격한 사람은 딱히 그 어려움이 없었겠죠. 네. 근데 거기는 아니에요. 건너편에 있는 선풍기 틀어져 있는 TV가 있는 방. TV를 볼 때 네. 그때 공격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가정부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와서 가정부는 딴 일을 보는데 윤노파가 있는 방에 들어와서 윤노파를 공격하고 가정부를 했는데 가정부가 도망가서 계단을 공격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동시에 했을까? 아니면 나눠서 했을까? 근데 여기에 실내화가 몇 개가 있었을까?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실내화를 신고 들어와야겠죠. 왜냐하면 문을 열어주고 실내화를 신고 들어와서 해야지 윤노파가 의심하지 않고 윤노파의 접근을 허락하겠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동작, 들어오고 그 씻는 것까지는 그 집에 늘 들어오는 손님의 패턴대로 움직였는데 갑자기 돌변을 그렇게 된 했다. 거죠. 네. 그러면 그럴 만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제 사망 추정 시간은 그날 밤 9시부터 새벽 사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10시나 조금만 늦춰져도 6살 아이는 잘 수 있는 시간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걸리는 거는 네. 이 범인이 혹은 범인들이 1층의 끝방에 장롱을 열고 거기에 피 묻은 망치와 가위를 놨어요. 그럼 마무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이는 거기서 죽였으니까. 네. 그러면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찾아 돌아다니잖아요. 아이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누구니까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이 집에 누가 있는지 구성원이 모르는데 그런 거 네. 아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 집 구성원을. 그렇죠. 그리고 그걸 마무리해 갖고 벗고 거기에 놓고 갔다는 거잖아요. 장갑 자국 같은 경우나 이제 장갑의 흔적이 2개의 흔적이 좀 잡혀서 이게 2명이다. 이게 2명. 하나는 뭐 면장갑, 나이로 장갑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겠다는. 그래서 2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당시 경찰 추정은요, 범인이 나일론 장갑을 끼고 범행을 하다가 이게 자꾸 미끄러지니까 그 위에 이제 면장갑을 덧끼고 범행이 이어갔다라고 당시에는 추정을 했었거든요.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나요? 3명을 하는데 이게 무슨 조폭들이 작업을 오래 시간 이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윤노파를 공격하는 거야 뭐 10초나 20분 걸리겠어요? 네. 그 다음에 19살 예, 가정부. 그 도망가는 건 바로 잡혀서 했잖아요. 네. 그걸 갈아서 낄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고 아이는 뭐 그 뒤에 찾아서 죽였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걸 교체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네요. 지금 계속해서 앞서서도 좀 이 안방에 모여서 나란히 났다라는 부분도 이제 이상했는데 공격 위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려집니다만 결국은 이제 안방에다가 몰아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때는 안 죽였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갈비뼈를 밟았을 수가 있다. 거기서 이제 밟고 고문을 하고 뭔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현금보다는 네. 그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것이 더 많은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돈을 노린 건 아니다. 현찰을 노린 건 아니다. 네. 말씀이시죠? 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런데 현찰을 놓겠어요. 네. 아이가 침대 밑에 이렇게 하늘을 보고 누워 있었던 거는 뭘까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네. 다른 건 이해가 돼요. 네. 그럼 죽였으면 죽였지. 그죠? 죽였으면 그냥 같이 데려다 놓는가. 네. 그죠? 그럼 혈연 때문에나? 아니 그럼 가정분 혈연이야? 네. 그 아이는 죽인 후에 그냥 죽여서 놨으면 되는 걸 그걸 또 침대 밑에 넣었다는 건가요? 그 부분이 사실은 걸려요. 네.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둔기에 맞았으니까 사실은 이제 침대 밑에서 둔기를 때리고 목에 그렇죠. 이거 네. 졸르긴 그건 어려울 아니잖아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네. 그 아이가 도망가서 네. 침대 밑에 숨어 있는데 그걸 찾아내서 뭐 이렇게 했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아이가 도망을 가서 그걸 나중에 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거기에다 넣었다는 것은 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 물적 증거가 거의 없던 상황이라 수사가 난항에 맞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범인이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브리핑 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철옹성 같은 미로의 집에 침입해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고 3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 범인이 체포됐다는 소식은 금세 뉴스와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범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수사본부 책임자는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걸 100% 확신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안 돼서 수사 에러가 좀 많았어요. 피의자가 알리바이를 12번이나 번복하면서 애도 좀 먹었습니다. 범행 당시 입었던 옷에서 혈흔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자백 내용이나 정황 증거 보면 공소유지 충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3명을 끔찍하게 살해했다고 자백한 범인. 경찰이 100% 확신한 범인은 바로 윤노파의 시신을 제일 먼저 발견했던 질부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어쩌다 윤노파와 가정부 6살 아이까지 살해했던 것일까? 부모님하고 말 중에 아파트 사주냐고 그랬더니 못 사주겠대요. 지금 생기면 어때요? 죽고 싶어요.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괴로울 수가 없어요. 김씨가 자백한 살해 동기는 원한이었습니다. 윤노파를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던 질부 김씨. 보험일을 하던 김씨는 생활이 쪼들리자 윤노파에게 잘 보여 한몫 챙기려고 했고 다행히 2년 전에 곧 아파트를 사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뒀던 터였습니다. 7월 20일 밤 김씨는 보험료 수거가 밤 8시쯤 끝나자 윤노파에게 전화를 걸어 긴이 할 말이 있다 라고 했고 윤노파는 김씨가 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윤노파의 집에 간 김 씨는 2년 전에 약속한 아파트를 사달라고 말했지만 윤노파의 역정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잘해줘도 도와주는 놈 하나없이 뜯어가려는 놈만 있다 라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분노를 느껴 이렇게 살 바에는 죽이고 나도 죽어서 아이들 유산받아 잘 살게 해줘야겠다 하고 살해 결심한 겁니다. 경찰이 발표한 이후의 김 씨의 자백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가 난 김 씨는 부엌으로 갔고 칼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와 뒤뜰 화단에 있던 나일론 빨랫줄을 2가닥 잘라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정부 방에 있던 나일론 장갑을 끼고 연장통에서 망치를 꺼내든 김 씨. 안방으로 들어가 TV를 보던 윤노파의 머리를 5차례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놀란 6살 은지양은 2층으로 도망갔고 가정부 장 씨가 2층에서 쫓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본 장 씨가 다시 2층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계단으로 쫓아가 장 씨의 머리를 8차례 내려친 김 씨. 장 씨가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자 질질 끌고 안방으로 옮겼고 뒤뜰에서 구해온 나일론 끈으로 둘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이불로 덮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2층으로 올라가 침대 밑에 숨어있던 은지양을 살해했고 금브로치와 반지 등 귀금속을 훔쳐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네, 경찰은 당시 100% 확신한다는 범인으로 이제 김 씨 일부 처음 발견했던 사람이죠. 지목을 했고 이제 김 씨는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공범 없다, 나 혼자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범행 끝나고 현장에서 부엌칼로 목을 찔러 자살하려고 했지만 겁이 나선 못했다 라고 했고요. 계획은 없었다. 장도리를 드는 순간 너무 미끄러워서 나일론 장갑 위에 옆에 있던 면장갑을 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46살이었고요. 당시 3명 살해했다. 이 상황들도 다 묘사를 했습니다. 앞서서 이 범인 프로필과 범인의 행동에 대해서 추론을 했었는데 지금 본인이 얘기한 이 진술하고는 일치를 할까요? 100% 거짓말이죠. 네. 46세의 이 여성이 19살짜리 가정부를 못 이깁니다. 네. 19살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시죠. 네. 어떤 일반 가정주부가 육체적 일을 하는 가정부를 네. 장도리를 공격해서 1대1로 살해했다는 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네. 이거 그렇다고 쳐도 피해자의 이 갈비뼈를 공격한 밟아서 46세 여성이 그렇게 못합니다. 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냐 힘의 차이가 네.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이런 수사 보고서를 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네. 물론 다른 공범이 있다고 하면 가능하죠. 근데 네. 자기가 혼자 이거를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는 어떻게 보면 동기하고 귀금속 훔쳐 나갔다라는 것까지 해서는 어떻게 브로치와 반지를 훔쳐 나갔다는 건 왜 브로치와 반지를 훔쳐가죠? 금브로치와 반지가 무슨 돈이 되죠? 아마도 이제 경찰이 왜 장롱문 열려 있었어? 네, 그런 라고 거죠. 물어봤을 때 금브로치와 반지는 돈이 안 됩니다. 네. 근데 다른 문제가 있죠. 그 이제 동기가 나도 죽어서 아이들한테 유산을 어떻게 받게요? 질부인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이 돌아가신 분의 가족 관계를 봐야 돼요. 근데 네. 질부는 일단 상속순위에서 네. 한참 뒤에요. 조카의 처죠 일단. 네. 그럼 조카잖아요. 네. 자기 남편이잖아요. 근데 조카가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상속순위는 한참 뒤일 겁니다. 근데 무슨 유산을 받아요? 유산은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단 이거잖아요. 자기가 잘 모셨는데 내가 지금 그래도 모셨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해. 네. 화가 나서 죽였다. 이 얘기잖아요. 네. 감정이 순간 계획이 없는데 폭발해서 죽였다라는 것하고 이제 상흔은 이제 저 앞서서 얘기한 그 감정의 형태가 많이 드러나진 않는 안 맞는 거죠.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를 왜냐하면 교살이니까 그냥 둔기로 오버킬이 났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 이거는 이중 동작이 몇 번 반복되잖아요. 네. 김 씨 처음에 안방에서 윤노파 살해했다고 했다가 현장 검증할 때 말이 바뀌는데 노파 머리 5번 공격하자 도망가려고 계단 그 난간 사이에 머리와 몸통을 넣었는데 이때 김 씨가 강제로 이제 다리를 잡고 빼다가 갈비뼈는 그때 부러졌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요. 참고로 이제 계단 난간에 머리를 넣었다는 계단 난간에 윤노파의 혈흔은 없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빨랫줄을 밖에 나가서 잘라서 들어왔다 이런 것들도 얘기 있는데 동작이 좀 많이 번거롭네요. 안 맞고 좀. 은지는 어떻게 죽였어요? 전기선으로 죽였어요. 네.
그죠? 전기줄로. 안 맞잖아요. 네. 그런 빨래줄을 몇 개를 끊어왔다는 거죠. 네. 이런 바보 같은 수사를 했던 어떤 놈들일까요? 여기 이런 바보 같은 수사를 해는 놈들이. 경찰은 김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로 윤노파의 집에서 훔쳤다는 귀금속을 김 씨의 집 베개 커버 밑에서 찾아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일부 언론은 경찰 수사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혈흔이 낭자했던 사건 현장에서 유일하게 혈흔이 없었던 건 김 씨가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원피스였습니다. 어떻게 옷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3명을 살해했던 것일까? 일부 기자들은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김 씨가 당시 유행했던 표백제인 하이타이로 여러 번 옷을 빨았기 때문에 혈흔이 없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당시 김 씨가 범행 시 손님용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범행을 하면서 피가 붙자 피가 튄 스타킹도 벗어 현장에서 슬리퍼와 같이 빨아 신문에 싸가지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후 택시를 타고 도망을 가던 김 씨는 중간에서 내렸고 길가에 있던 쓰레기 손수레에 슬리퍼와 스타킹, 열쇠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김 씨가 원한이 아니라 유산을 노리고 윤노파를 살해했다며 조카인 윤 씨와 결혼한 것도 바로 유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모님 재산 상속자는 10여 명이나 됩니다. 상속권도 받지 못하는 제가 재산 상속을 위해 살해했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전 죽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자백을 번복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사는 김 씨가 부유하게 자랐고 현재도 친정이 풍족해서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 김 씨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를 했고 당시 경기도에서 병원을 개업해 운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씨의 남편인 윤 씨는 당시 서울지검 북부지청 압수물 계장이었습니다. 김 씨도 맞벌이로 일을 하는 터라 부부는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재판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형사 5명에게 코에 물을 붓고 잠을 안 재우는 등 갖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저는 고문에 못 이겨 자백을 했을 뿐 범인이 아닙니다.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해 자백을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김 씨의 주장에 재판장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본질을 흐리게 하려는 수작일 뿐 고문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은 8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자필 진술서를 12개나 썼습니다. 이후 10일 동안 모두 80회에 걸쳐 100여 장이 넘는 자술서를 썼습니다. 원고지로 치면 수백 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잠도 못 자는 상태에서 집요한 추궁을 받아서 자술서를 되풀이해서 쓴 것입니다. 김 씨가 주장하는 가혹행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형사들은 김 씨를 용의자로 체포한 이후 경찰서가 아닌 호텔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호텔 여러 곳을 돌며 김 씨의 옷을 벗기고 양손에 수갑을 채운 뒤 욕조에 넣고 코와 입에 물을 사정없이 부었다고 했습니다. 계속 구타를 했고 자백을 하지 않으면 죽어서 나갈 것이라며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실제 김 씨는 허리도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구부리고 걷는 상태였습니다. 6개월의 재판 기간 내내 통증 때문에 허리를 펴지 못했던 김 씨. 변호사는 고문 후유증이라고 주장했고 검사는 피고인은 원래 허리 디스크 환자고 허리를 못 펴는 건 쇼라고 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자 결국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신체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김 씨의 범인이라는 것에 의문을 표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이해 안 되는 것이 이제 망치, 둔기를 이용해서 당시 현장도 혈흔이 낭자했고요. 그런데 혈흔이 묻은 옷이 없다. 이런 것인데요. 피가 안 묻을 수 없죠. 비산혈흔이 막 튀었으니까. 네. 그러면 빨았다는 거잖아요. 빨아갖고 가서 버렸다는 거잖아요. 택시 타고 나가서. 그럼 바보짓을 왜 합니까? 가져가서 태우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진짜 화가 나서 살해했다고 하면은 다른 방식으로 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재산 상속 순위에도 안 들어가요. 유산 순위에서. 예, 그러니까 그건 뭐 그러니까 유산은 아니죠. 그러면 원한까지 갈 일인가요? 자, 아파트 이렇게 안 해줬다고. 근데 지금 보면은 아버지가 병원 의사, 대학병원 개업한 의사 선생님이시네요. 네. 그런데 왜 돈이 필요하죠? 남편도 서울지청 압수물 계장. 이게 좀 웃긴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놓고 보시면 안 돼요. 81년이에요. 네. 80년도에 전두환이 정권을 장악하고 그때는 경찰이 무소불위예요. 네. 갔다가 사람 갔다가 고문하는 건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87년도에 박종철 고문치사가 했을 때
그 위세당당한 그 경찰들 모습 보세요. 네. 뭐 그냥 걔네들은 법이 없어요. 그걸 수사했던 검사애가 겨우 이렇게 해갖고 했잖아요. 당시에 이 남편은 서울지검 북부지청 압수물계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6급이죠. 6급. 네. 그러니까 검사는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당할 정도면은 사실은 경찰 애들이 참 무소불위인 거죠. 이거는. 이게 약간 좀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허리를 못 펴는 거는 고문 후유증이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그 디스크 환자가 막 3명의 여자를 망치로 막 그러니까 네. 막 활극을 벌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뭐 원래 디스크 환자라고 했으면은 그 병원 기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고 왜 고문을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하냐? 네. 왜냐면 경찰서에서 하면 네. 기자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조사를 이렇게 못하는. 아무도 모르는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아시다시피 약촌오거리 사건에서도 네네. 그 애를 숙박업소로 불러가지고 했죠. 모텔로 데려가면서 네. 고문을 했잖아요. 똑같은 네. 방식. 얘네들은 그게 늘 일상화된 방식이에요. 선배의 전통이군요. 네,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흔히 말하는 통닭이라든가 뭐 물 붓고 뭐 물고문 이건 뭐 흔한 얘기고. 자, 1심 재판부 심체 검증 진행하라고 해서 진행됐는데 이후 사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신체 검증 결과 김 씨의 몸에서 심각한 고문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결국 1심은 김 씨가 고문으로 인해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계속 밝혀진 사건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형사들은 현장 검증을 하기 전날 김 씨를 담당 경찰서인 용산서의 지하로 데려가 화판에 현장의 그림을 그려놓고 예행 연습을 시켰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김 씨의 집에서 증거로 발견했다는 윤노파의 귀금속은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 중 한 명이 도난당할 것을 우려해 윤노파의 친척인 김 씨에게 맡긴 것이었습니다. 이 형사는 후에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사실을 증언했는데 수사 당시에도 보고했지만 묵살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조작된 범인.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까지 김 씨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몇 명의 형사들이 진범을 잡기 위해 수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고 공소시효가 끝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수십억 대의 자산가로 알려진 윤노파가 여러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일을 착한 갑부라고 생각했지. 독실한 불교 신자에 동네 잔치나 효도 관광에 돈 아끼지 않고 막 기부했어. 몇십 년 동안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그런 애들이 60명도 넘었어. 친척들에게 괴팍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윤노파는 동네에서는 돈 잘 쓰는 좋은 할머니로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한때 윤노파는 서울 청진동 일대에서 여관과 다방 4개를 운영했고 택시회사, 극장, 금광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해 성공한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윤노파가 진짜 유명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명 득도한 보살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큰 차가 맨날 문 앞에 잔뜩 서 있었어요. 얼굴만 보면 많은 정치인들 많이 왔었죠. 정말 엄청나게 잘 본다고 하더라고요. 보살님 하면서 많이들 왔어요. 금강산에서 10년을 수도했다는 소문이 돌았던 윤노파의 목조 주택에는 하루 20-30대의 차량이 찾아와 비밀리에 점을 보고 갔습니다. 목조 주택의 방 한 곳에는 6대의 검은색 전화기만 나란히 있는 방이 있었는데 그 전화기는 정관계 인사들의 연락을 받는 전용 전화기라고 했습니다. 윤노파의 부적은 한 장에 500만 원, 백일기도 촛불값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정관계 인사들과 친분이 상당했다는 윤노파. 그녀는 78년에 민정당 마포 영산지구 원효 1동 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고 불교계와 사회단체 이사 등 명예직 49개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겉모습과 다르게 윤노파는 자신에게 매우 인색했습니다. 2층짜리 목조 주택의 내부는 금방 무너질 것 같이 낡았고 장판이며 가구며 모두 오래되고 값싼 것이었습니다. 어두운 방마다 세기발의 칙칙한 불교 장식품들이 어지럽게 걸려있어 누군가는 그 집을 괴기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점을 보러 온 손님들을 빼고 친척들도 집에 들이지 않았던 윤노파는 허리에 항상 예금 통장이 든 전대를 차고 다녔고 인감도장 5개를 만들어 장갑 속에 넣어 끼고 다녔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 혼자였던 그녀가 가족에게 특히 인색했던 데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노파의 친척 중 누군가 유산을 노리고 윤노파의 독사를 시도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윤노파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다른 면이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보이고요. 돈도 많았고 뭐 돈을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서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점술가로 유명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오고 다녔던 모양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건의 원래 명칭이 네, 용산 윤보살 사건입니다. 윤보살. 예, 예. 네. 요즘은 이런 분들이 손바닥에 왕자를 써주고 다니시죠. 80년대, 90년대에 이 대선 후보들이 실제로 이런 점쟁이들을 쫓아가서 한다는 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네. 사실 이 사람이 하는 뭐 금강 택시에서 이것은 자금을 세탁하거나 바깥으로 이제 그걸 하기 위한 일종의 그냥 페이퍼 컴퍼니는 아니라 하더라도 위장 회사 같은 형태죠. 네. 돈을 돌리기 위한 거고, 실제 이 사람의 정체는 사실은 정치인들의 점을 봐주는 윤보살이었던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정치인들의 비밀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정치인 중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81년, 80년도의 실력자들은 대부분 군사정권의 실력자들일 거고, 네. 전두환 노태우와 그 주변의 일당들도 당연히 민정 이양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정권을 하기 위해서 그때 왔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야권이라고 하면은 뭐 김대중, 김영삼 근데 그때는 제 시절이었고 81년이니까 아시다시피 그때는 다 연금 네. 상태였었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 못했을 거고. 여권만 있었을 것이다. 네, 예, 민정당. 근데 물론 당연히 그 앞에는 네. 70년대 말에 관련됐던 그때 사람들도 연결이 있지만 네. 이제 8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신군부 세력들이 들어와서 네. 세력이 좀 바뀌었지만 어쨌든 뭐 섞이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 될 비밀도 많이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의 용산경찰서 수준에서 수사할 수 있는 이 사건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확인된 것만 해도 검은색 전화기가 많았다는 건 실제로 이런 거는 뭐 그 뒤에도 이런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바로 우리 영감님 거기 가십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서 직접 뭐 얘기도 하면서 부적 받는 그런 직통 라인들인 거예요. 당시 한 장 500만 원이면 지금만 원 또는 5천만 원 돈이 넘습니다. 네. 부적 하나에 1억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전체 재산이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지 모르는 거고, 실제 이 사람이 전대에 차고 있었다는 예금 통장은 수기 통장입니다. 네. 금융실명제 전이기 때문에 수기 통장이라는 것은 손으로 쓴 통장입니다. 그건 도장만 가지고 차명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수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돈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수기 통장 관련된 부분이 이런 것들을 확인했었는데 아마 용산경찰 수준에서는 그걸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을 피해자를 밟아갖고 물어타야 했다면 아마 그 돈과 관련되거나 그 비밀과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의 사건에 윤곽하고 전혀 다른 깊은 사건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또 다른 측에서는 이제 독사를 시도한 이제 유산을 노린 친척들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운전기사 증언에 따르면은 윤노파가 친척들 지청하면서 다 도둑놈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운전기사가 사장님의 유산을 노리고 원한을 품은 친척 중 여성 한 명이 국에다가 독을 타서 사장님한테 먹이려고 했지만 들켜서 10년 정도 교도소에 살다 나왔다라고 들었다라는 이런 이야기. 그건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유산을 노린 건데 지금 이 방식은 그건 아니잖아요. 친인척이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그건 아니다. 아니잖아요. 네. 그런 형태. 이거는 말 그대로 청부살인이라든가 이건 누군가 전문적인 애를 데리고 와서 했던 방식인 거잖아요. 네. 이 도둑놈들밖에 없다고 했을 때는 위협을 느꼈는데 지금 위협을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거라고 하면 슬리퍼를 신은 손님이 들어왔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면 네. 이거는 전보로 온 누군가와 관련돼 있는 어떤 것일 수 있겠다. 근데 왜 틀어졌는지 모르죠. 비밀을 얘기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의해서 아니면은 정권에 의해서 제거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박정희 정권 관련된 것에 대한 비밀은 묻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해야 그럴 되니까 수도 있다는 그걸 생각- 알고 있는 윤보살은 그렇죠. 없어져야 될 사람이다. 당연히 여기에 뭐 김재기도 왔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이건 윤노파의 특이한 이력 때문에. 근데 이런 점술가들이 80대 90년대는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네. 근데 그러니까 윤노파 자체가 나쁜 사람인 게 아니에요. 윤노파는 네. 그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알력 때문에 제거됐을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제거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 돈이 뭐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윤노파의 돈의 흐름을 차명을 찾아가면 범인은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걸 알려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돈은 경찰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돈은 아닐 것 근데 같아요. 이제 문제는 어떻게든 정권이나 이런 데서는 해결하라고 하니까 네. 결국은 제일 만만한 질부 김씨 가지고 물 먹여서 했지만 제대로 못한 거죠. 아마 이 용산 경찰서 애들은 불려갔겠네요. 제대로 처리 못했다고. 아니죠. 네. 승진했겠죠. 아 왜요? 실패했는데요? 무죄 나왔는데요? 실패했지만 시선 돌렸으니까요. 돌렸으니까. 자, 이 윤노파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제 장 씨하고 6살 아이까지 살해된 굉장히 참혹한 사건이고요. 공소시효 지났습니다. 말 그대로 지났고 공소시효가 굳이 아니더라도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하면 거의 이제 잡을 수 없는 사건으로 좀 기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당시 사망하신 피해자 3분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 저희 크라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